조선시대 한 신부가 첫날 밤을 맞이했습니다. 붉은 초가 켜진 신방, 17 꽃다운 나이의 옥부는 떨리는 마음으로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고 들어온 신랑은 신부를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방바닥에 벌렁 드러 누웠습니다. 다음 순간 들린 소리는 첫날 밤에 잠만 자는 신랑, 매일 밤 반복되는 악몽, 온 한양이 비웃었고 김판서 집안은 망신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 남자가 품고 있는 비밀을, 그리고 그가 수백 명의 목숨을 구할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누르고 구독하면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 중종 12년 한양 북촌 김판서 댁에 혼례가 있었습니다. 판서 대감의 무남 동녀 옥분이가 시집가는 날이었지요. 신랑은 청주 목사의 장남 석보, 24의 젊은 나이에 수려한 외모를 지녔고 학문 또한 뛰어나 3년 전 과거에 급제한 촉망받는 청년이었습니다. 혼담이 오간 지 석 달 만에 혼례가 성사되었고 김판서 댁은 온 동네가 떠나갈 듯 성대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저녁 어스름이 찾아왔습니다. 드디어 신방에 붉은 초가 켜졌습니다. 옥부는 곱게 단장한 채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치맛자락을 여미고 또 여미며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17 꽃다운 나이. 오늘이 바로 처녀에서 여인으로 여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그날이었습니다. 가슴은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손끝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입술은 바짝바짝 말라왔습니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옥부는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문고리를 돌리는 소리. 기익.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석보가 들어왔습니다. 옥부는 고개를 숙인 채 신랑의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점점 가까워지는 발소리.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발소리가 자신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방 한가운데에서 멈춰 섰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석보가 깊은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피곤하구나. 옥부는 깜짝 놀라 고개를 살짝 들었습니다. 석보는 신부를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더니 이내 방 한가운데 벌렁 드러 누웠습니다. 이불도 들추지 않고 옷도 벗지 않은 채 그저 팔을 머리 위로 쭉 뻗은 채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옥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서방님?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옥부는 조금 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방님, 몸이 불편하신가요?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석보는 천장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석보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방 안에 울려 퍼진 소리. 그것은 사람의 숨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거칠고 우렁찬 콧꼬리 소리였습니다.
옥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신랑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첫날 밤에 신부를 남겨둔 채 아무런 말도 없이 이럴 수가. 옥부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신랑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어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서방님, 서방님, 정신 차리세요. 하지만 석보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콧꼬리 소리만 더 커졌습니다. 옥분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옥부는 자신의 얼굴을 만져보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못생겼나? 아니면 나한테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가?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첫날 밤 신랑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수치심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옥부는 방 구석으로 물러나 앉았습니다. 무릎을 꼭 껴안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석보는 계속 잠들어 있었습니다. 콧꼬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옥부는 구석에 웅크린 채 눈물을 삼켰습니다. 울음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밤이 점점 더 깊어갔습니다. 초가 타들어가며 짧아졌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단 한 번도 신랑은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석보는 그제야 눈을 떴습니다. 기지개를 쭉 켜며 일어났습니다. 세숫대야로 가서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 태연하게. 옥부는 밤새 울어 부은 눈으로 신랑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을 꺼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서방님, 어젯밤 석보가 돌아보았습니다. 응? 어젯밤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요? 석보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잘못? 무슨? 그러니까. 옥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석보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 잘 잤소. 피곤했는데 푹 쉬었소이다. 그리고는 옷을 여미고 유유히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옥부는 그제야 힘이 완전히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눈물이 다시 쏟아졌습니다. 그날부터 옥분의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둘째 날 밤, 석보는 역시 신방에 들어오자마자 드러누웠습니다. 그리고 잠들었습니다. 옥분과 눈도 마주치지 않고 말 한마디 나누지 않고 그저 드러누워 코를 골 뿐이었습니다. 셋째 날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옥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밤새 울다가 견디다 못해 친정 어머니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옥부는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눈물 자국을 감추려 했지만 어머니는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딸아? 무슨 일이 있느냐? 어머니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옥부는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마마마, 저는 어서 말해보거라. 도대체 무슨 일이냐? 서방님이, 옥부는 떨리는 목소리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날마다 잠만 주무세요. 저를 거들떠보지도 않으세요. 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냐? 정말이에요. 신방에 들어오자마자 드러누워 주무시고 아침이 되면 그냥 나가시고 저는 대체 뭐가 잘못된 건지, 제가 뭘 잘못한 건지. 어머니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드득 악물었습니다. 그 버르장머리 없는 놈을 내가 당장. 어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딸이 이렇게 고통받는 걸 보는 것만큼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소문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김판서 댁 하인들 사이에서만 속삭이던 이야기였습니다. 이상하지 않아? 도련님이 날마다 잠만 주무시잖아. 맞아. 신방에 들어가시면 바로 코 골고 마님이 얼마나 우시는지 몰라. 하인들의 수군거림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장을 보러 나간 하인들의 입을 통해 밖으로 새어나갔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소문은 이제 김판서 댁을 넘어 한양 장안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종로 시장통? 여보게 들었소? 김판서 댁 사위 말이요. 한 상인이 옆 가게 주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니, 무슨 일인데 그러시오? 첫날 밤부터 지금까지 계속 잠만 잔다더이다. 예, 그게 무슨, 설마 그럴 리가. 정말이라니까요. 신부는 매일 울고 사위는 코만 골고 벌써 닷새째라더이다. 소문은 기방으로, 관청으로, 골목골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남대문 근처 주막. 아니, 남정네가 어찌 그럴 수가 있소? 글쎄 말이요. 아마 몸에 무슨 병이 있나 보오. 아니면 원래 그쪽이 안 되는 거 아니겠소? 에이, 과거 급제한 양반이 그럴 리가 있소. 아마 신부가 마음에 안 드나 보지. 그럼 뭐요? 김판서 댁 따님이 못생겼단 말이요? 아니, 그게 아니라 한양에서 손꼽히는 미인인데 사람들은 점점 더 재미있는 이야깃거리를 찾았습니다. 진실은 아무도 몰랐지만 입들은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소문은 점점 더 악랄해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석보가 다른 여인을 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옥분이 무슨 병에 걸렸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심지어 석보가 귀신에 홀렸다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김판서는 조정에 나가는 것조차 괴로웠습니다. 대전함, 동료 관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판서는 못 들은 척했지만 귀는 저절로 그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저기 김판서 대감이. 쉿, 조용히 하게. 요즘 얼굴 들고 다니기 힘드실 텐데. 김판서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조정이 파한 후 한 동료가 넌지시 다가왔습니다. 판서 대감,
예. 사위 되시는 분이 요즘 건강이 안 좋다던데 사실이십니까? 김판서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혹시 무슨 특별한 사정이라도 있으신 겁니까? 궁금해서 여쭙는 것이니 기분 나빠하지 마시길. 별일 아니니 염려 마시오. 김판서는 겨우 대답하고는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귀가 따가웠습니다. 평생 쌓아온 명예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판서는 부인을 급히 불렀습니다. 당장 사위를 데려오시오. 부인도 이미 분노로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당장 불러야지요. 하인이 달려가 석보를 불렀습니다. 석보가 사랑채로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김판서는 책상을 탁 내리쳤습니다. 이놈! 벼루가 덜컹거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짓이냐? 석보는 차분하게 그러나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죄송하다고? 죄송하다는 말로 될 일이냐? 김판서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우리 딸이 매일 밤 울고 있는데, 온 한양이 우리 집안을 비웃고 있는데, 그게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로 끝날 일이냐? 대체 왜 그러는 것이냐? 몸이 아픈 것이냐? 아니면 우리 딸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냐? 석보는 고개를 더욱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그저 피곤할 뿐입니다. 피곤하다고? 김판서는 어이가 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피곤해서 신부를 내팽개친단 말이냐? 피곤해서 혼례 첫날 밤부터 코만 골고 잔단 말이냐? 죄송합니다. 또 죄송하다고. 김판서는 주먹을 부르짖었습니다. 부인이 옆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감, 저 사람한테 더 이상 기대하지 맙시다.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어요. 김판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휘저었습니다. 당장 나가라.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당장? 석보는 묵묵히 절을 하고 천천히 물러났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김판서 부부는 허탈하게 주저앉았습니다. 이런 망신을. 부인이 흐느꼈습니다. 조건만 따지고 혼처를 정하더니 가문도 보고 학식도 보고 외모도 보고 결국 이렇게 내가 딸을 이런 놈한테 시집 보냈단 말이요. 김판서의 목소리에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별채? 옥부는 자신의 방에서 이 모든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벽 너머로 아버지의 호통 소리가,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대체 뭘 잘못한 거지? 왜 이런 일이? 그날 밤도 그 다음날 밤도 석보는 여전히 잠만 잤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이제 하인들까지 노골적으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도련님 진짜 이상하지 않아? 마구간에서 말을 돌보던 최서방이 말했습니다. 맞아. 날마다 12시즌 넘게 주무시잖아. 부엌 하인 돌쇠가 맞장구 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멍하니 계시고, 말도 거의 안 하시고, 혹시 귀신이라도 씬 거 아냐? 쉿, 함부로 말하지 마. 나으리 되시는 분인데. 하지만 하인들의 입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소문은 이제 저택 안팎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김판서 댁을 드나드는 상인들도 알았고, 장안의 기생들도 알았고, 심지어 대궐 안나인들까지 수군거렸습니다. 김판서 댁 사위, 그 잠꾸러기 말이야. 응, 알아. 신기하게 잠만 잔다며? 조롱과 멸시, 비웃음, 옥부는 외출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밖에 나가면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눈초리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습니다.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보름째 되던 날 밤, 옥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석보가 또다시 드러누워 잠들려 하자 옥부는 이불을 확 걷어찼습니다. 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그렇게 싫으신 겁니까?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는 겁니까? 석보는 눈을 비비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미안하오. 미안하다고요? 옥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나는 매일 밤 혼자 울고 있는데, 온 한양이 우릴 비웃고 있는데, 집안이 망신을 당하고 있는데, 옥부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서방님, 제발 말씀해 주세요. 대체 무슨 일이신지, 제가 뭘 잘못했는지, 고칠 수 있는 거라면 고칠게요. 제발. 석보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입술을 달싹거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입에서 나온 말은 똑같았습니다. 그저 피곤할 뿐이요. 또 그 대답이었습니다. 옥부는 모든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석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미안한 표정으로 옥분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옥분은 처음으로 신방을 나와 별채로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같은 방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석보는 홀로 남았습니다. 빈 방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다시 드러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소문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제 부부가 따로 잔다더라. 김판서 댁 완전히 망신살이 뻗쳤지. 그 사위, 도대체 정체가 뭐야? 모르겠어. 이상한 사람이야. 아무도 몰랐습니다. 석보의 비밀을, 그가 왜 잠을 자는지, 그리고 그 잠 속에서 무엇을 보는지. 20날째 되던 날 밤, 옥부는 별채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창호지에 은은하게 비쳤습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동쪽 창고, 희미한 목소리가 어디선가 들려왔습니다. 옥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신방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물이 찬다. 옥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석보의 목소리였습니다. 잠꼬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옥부는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고 일어났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신방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한 촛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큰 비가 온다. 동쪽 창고에 물이. 석보의 목소리가 더욱 절박해졌습니다. 잠꼬대였지만 목소리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옥부는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무슨 꿈을 꾸시는 거지? 옥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석보는 침상에 누워 식은 땀을 흘리며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옥분이 다가가 불렀습니다. 석보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 중얼거렸습니다. 물, 막아야 해. 빨리. 서방님, 정신 차리세요. 옥분이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석보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그는 헐떡이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꿈이었소. 석보는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옥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동쪽 창고 물이 찬다고, 큰 비가 온다고. 석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요.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물이 찬다고, 창고가 위험하다고. 그저 꿈일 뿐이요. 다시 주무시오. 석보는 다시 눕더니 옥분에게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옥분은 더 이상 묻지 못하고 찜찜한 마음을 아는 채 별채로 돌아갔습니다. 동쪽 창고, 물, 큰 비. 계속해서 석보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날은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후가 되자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먹구름이 빠르게 몰려왔습니다. 김판서가 하인을 불렀습니다. 비가 올 것 같구나. 창고들 확인하거라. 혹시 모르니 곡식에 덮개를 씌워두고. 예, 대감마님. 하인들이 부산하게 움직였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하늘이 뚫린 것처럼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두두두두. 천둥이 쳤고 번개가 하늘을 갈랐습니다. 비는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한 시진, 두 시진.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밤중, 대감마님, 큰일 났습니다. 하인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옷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김판서가 급히 일어났습니다. 왜 그러느냐? 동쪽 개울이 범람했습니다. 물이 창고 쪽으로 밀려오고 있습니다. 김판서가 황급히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멀리 동쪽을 보니 개울물이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동쪽 창고 쪽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안 돼. 저곳에 올 가을 곡식이 모두 들어있는데. 하인들이 급히 달려가 곡식을 옮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물이 창고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 이런.
김판서는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옥부는 별채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동쪽 창고, 물, 석보의 잠꼬대가 떠올랐습니다. 설마 그게 다음 날 아침 비가 그쳤습니다. 하지만 동쪽 창고는 이미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곡식 절반이 물에 젖어 못쓰게 되었습니다. 김판서는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이번 손실이 적지 않겠구나. 하인들이 물을 퍼내고 젖은 곡식을 꺼냈습니다. 옥부는 밤새 석보의 잠꼬대를 떠올렸습니다. 이틀 전에 말씀하셨어. 동쪽 창고에 물이 찬다고. 그게 정말로. 옥부는 떨리는 마음으로 석보를 찾아갔습니다. 석보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서방님, 옥분이 조심스럽게 깨웠습니다. 석보가 눈을 떴습니다. 그 잠꼬대 진짜였어요? 석보는 잠시 멍하니 옥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동쪽 창고에 물이 찬다고, 큰 비가 온다고. 그게 정말로 우연이요. 우연이라고요? 옥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렇게나 정확하게 동쪽 창고라고, 물이 찬다고, 큰 비가 온다고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우연이라고요? 그렇소. 석보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 대답하지 않으려는 듯 했습니다. 옥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사람, 대체 뭐지? 정말 우연일까? 아니면 닷새가 지났습니다. 그날 밤 또다시 석보가 잠꼬대를 했습니다. 옥부는 이번엔 일부러 신방 밖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서쪽, 우물, 석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른다. 물이 마른다. 옥부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서쪽 우물, 물이 마른다. 사흘 후, 마을 사람 하나가 황급히 김판서 댁으로 달려왔습니다. 대감마님, 서쪽 우물이 이상합니다. 무슨 일이냐? 물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판서와 하인들이 서쪽 우물로 달려갔습니다. 정말로 우물의 물이 눈에 띄게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가득 차 있던 우물이었습니다. 이상하네. 이 우물이 마를 리가 없는데. 하인들이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올렸지만 물줄기가 점점 가늘어졌습니다. 아무래도 물맥이 변한 모양이구나. 김판서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옥부는 이 광경을 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또 맞췄어. 옥부는 즉시 석보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서방님, 석보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옥분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쪽 우물도 맞췄어요. 사흘 전에 말씀하셨던 것, 물이 마른다고. 대체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미래를 보시는 겁니까? 석보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모르겠소. 거짓말. 분명 뭔가 있잖아요.
옥분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석보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저 꿈을 꿀 뿐이요. 꿈이요? 잠을 자면 가끔 이상한 꿈을 꾸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그 꿈이 때때로 현실이 되는 것 같소. 옥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무시는 거예요? 꿈을 꾸시려고? 석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꿈을 꾸고 나면 너무나 피곤하오.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 같소. 그래서 잠을 잘 수밖에 없소. 옥부는 그제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날 밤에도 미안하오. 그날도 큰 꿈을 꾸었소. 그래서 너무 기진맥진해서 옥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해봤자 누가 믿겠소? 꿈을 꾸면 미래가 보인다니. 사람들은 저를 미쳤다고 할 것이오. 침묵이 흘렀습니다. 옥부는 석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꿈을 꾸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러시오? 당신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 이제 우린 부부잖아요. 함께 감당해요. 석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처음으로 옥분이 자신을 이해해 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며칠 후 또다시 석보의 잠꼬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엔 옥분이 바로 옆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돼지들 병든다. 마을 전부 조심해야. 옥부는 석보를 깨우지 않고 바로 김판서에게 달려갔습니다. 새벽녘 아버님, 큰일입니다. 김판서가 잠에서 깼습니다. 무슨 일이냐, 이 새벽에? 마을에 돼지 역병이 돌 것 같습니다. 뭐, 그걸 어찌 아느냐? 서방님이 말씀하셨어요. 꿈에서. 김판서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꿈? 그 잠꾸러기가 꿈을 꾸었다고? 아버님, 이전에도 맞췄어요. 동쪽 창고, 서쪽 우물. 전부 서방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김판서는 미심쩍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간절한 눈빛을 보자 고민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단 말이냐? 예. 돼지들이 병들 거라고, 마을 전체에 퍼질 거라고. 김판서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혹시 모르니 마을에 알리겠다. 그날 오전 김판서는 마을 어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돼지우리를 서로 격리시키십시오. 그리고 조금이라도 아파 보이는 돼지는 즉시 처분하시오. 대감,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날씨도 좋은데. 그냥 혹시 모를 일입니다. 제 말을 믿고 따라 주십시오. 사람들은 의아해했지만 김판서의 말에 따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웃 마을에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서쪽 마을에 돼지 역병이 돌고 있습니다. 뭐라고?
벌써 수십 마리가 죽어나갔답니다. 온 마을이 난리래요.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김판서 댁 마을은 미리 대비했기에 피해가 없었습니다. 대감마님의 해안 덕분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판서를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김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공이 아니라는 것을. 그날 저녁 김판서는 석보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사위, 예, 장인어른. 그대가 정말로 미래를 본단 말이냐? 석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김판서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꿈을 꾸거든 주저 말고 알려주게. 예. 김판서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는 사위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석보의 예언은 계속되었습니다. 서쪽산, 불이 난다. 조심해야. 사흘 후 정말로 서쪽산에서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미리 경계하고 있었기에 빠르게 진화할 수 있었습니다. 북쪽 다리 무너진다. 건너지 마라. 닷새 후 노후한 다리가 붕괴되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김판서가 미리 통행을 금지시켰기 때문입니다. 곡식, 쥐떼, 옮겨야 한다. 빨리. 김판서는 즉시 곡식을 다른 창고로 옮겼습니다. 일주일 후 원래 창고 근처에 쥐떼가 나타났습니다. 옮기지 않았다면 큰 손해를 볼 뻔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마을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석보를 보면 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했습니다. 저 양반, 정말 신기가 있는 게 아냐? 잠만 자는 줄 알았더니 하늘이 내린 사람이었어.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지? 조롱이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시간이 지나며 존경으로 변해갔습니다. 사람들은 석보를 만나면 허리를 굽혔습니다. 도련님, 요즘 꿈에 뭐 보이는 거 없으십니까? 저희 집안 일도 좀 봐주실 수 있으십니까? 석보는 그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저 꿈을 꿀 뿐입니다. 제가 원해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김판서도 이제 사위의 말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사위, 요즘 꿈에 무엇이 보이는가?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 장인어른. 그래도 혹시 모르니 뭔가 보이면 바로 알려주게. 예. 하지만 석보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능력을 쓸수록 그의 몸은 더욱 지쳐갔습니다. 잠자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옥부는 그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서방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너무 피곤하오. 그럼 오늘은 푹 쉬세요. 꿈 같은 거 생각하지 마시고. 쉴 수가 없소. 석보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꿈이 계속 오는구려. 내가 원하지 않아도. 옥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남편은 사람들을 돕고 있었지만 정작 본인은 너무나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왜 하필 서방님한테
이런 능력이 생긴 거예요? 석보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글쎄요. 나도 모르겠소.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옥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사람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 그날 밤 석보는 또다시 잠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꿈은 달랐습니다. 안 돼. 안 돼. 아이가. 석보가 심하게 몸부림쳤습니다.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옥분이 황급히 깨웠습니다. 서방님, 무슨 꿈이에요? 석보는 눈을 번쩍 뜨며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최서방 내 아이. 최서방요? 마구 간직이 최서방 말씀이세요? 개울가 가지 말라고. 내일 개울가에. 위험해. 석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옥부는 즉시 일어났습니다. 제가 바로 알릴게요. 옥부는 급히 옷을 걸치고 마구간으로 달려갔습니다. 최서방은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최서방. 예. 마님? 이 밤중에 무슨 일이십니까? 내일 아이를 개울가에 보내지 마시오. 예. 그게 무슨, 그냥 하루만, 제발, 절대 개울가에 가지 못하게 하시오. 옥분의 간곡한 눈빛에 최서방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님. 다음 날, 최서방은 아들을 집에 꼭 붙들어 두었습니다. 아버지, 나 친구들이랑 개울가에서 놀기로 했는데요. 안 돼. 오늘은 집에 있어야 한다. 왜요? 이유는 묻지 마라. 아버지 말 들어야 한다. 아이는 투덜거렸지만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날 오후 개울가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한 아이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으아! 물에 빠졌습니다. 개울물이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사람 살려! 다른 아이들이 소리쳤습니다. 어른들이 달려와 겨우 아이를 건져 올렸습니다. 아이는 물을 많이 먹어 한동안 의식을 잃었습니다. 최서방은 이 소식을 듣고 온몸이 식은 땀으로 젖었습니다. 만약 우리 아이였다면 그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그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최서방은 석보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련님, 제 아들의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석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어나시오, 최서방. 저는 그저 꿈을 꾸었을 뿐입니다. 아닙니다. 도련님께서 제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최서방의 소문은 마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석보 도련님이 최서방네 아들 목숨을 구했대. 어떻게? 미리 꿈에서 보고 알려주셨대. 개울가 가지 말라고. 정말 신기한 분이야. 신기한 정도가 아니지. 저분은 신선이야. 하늘이 내린 사람이 분명해.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석보를 보면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령님, 안녕하십니까? 도령님, 오늘도 편안하십니까? 석보는 여전히 피곤한 표정이었습니다. 예. 옥부는 남편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남편을 존경했지만 정작 남편은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이 능력이 과연 축복일까 아니면 저주일까? 그날 밤 석보는 또다시 잠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2달째 되던 날, 옥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밤마다 석보가 집을 몰래 빠져나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습니다. 어느 날 밤 잠결에 눈을 떴는데 석보가 없었습니다. 한참 후에 돌아왔습니다. 화장실이라도 갔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밤에도 그 다음날 밤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자 옥부는 확신했습니다. 서방님이 어디론가 가고 계셔. 넷째 날 밤, 옥부는 일부러 잠든 척했습니다. 석보는 평소처럼 드러누워 코를 골며 잠들었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났습니다. 콧꼬리 소리가 멎었습니다. 옥부는 눈을 살짝 떴습니다. 석보가 조용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역시 석보는 조심스럽게 옷을 입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문을 살며시 열고 나갔습니다. 옥분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설마 다른 여자가 있는 건가? 질투와 의심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옥분은 재빨리 겉옷을 걸치고 뒤를 밟기로 했습니다. 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석보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옥부는 숨을 죽이며 따라갔습니다. 석보는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달빛 아래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옥부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뒤따랐습니다. 마을을 벗어났습니다. 좁은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산길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산으로? 이 밤중에? 옥부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호기심과 의심이 더 컸습니다. 계속 따라갔습니다. 숲이 점점 우거졌습니다. 어둠이 짙어졌습니다. 달빛도 나뭇가지에 가려 희미했습니다. 옥부는 조심조심 걸었습니다.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한참을 걷자 석보가 어느 동굴 앞에 멈춰 섰습니다. 옥부는 큰 나무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석보가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동굴 안에 누가 있는 거야? 옥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동굴 입구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련님 오셨습니까?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옥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역시 다른 여자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장 들이닥쳐 따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옥부는 참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사람의 목소리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옥부는 더욱 조심스럽게
동굴 입구로 다가갔습니다. 틈새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옥부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비명이 터져 나올 뻔했습니다. 동굴 안에 있는 건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붉은 털을 가진 거대한 여우였습니다. 사람처럼 앉아있는 여우. 그것이 석보를 향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옥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석보가 말했습니다. 할멀, 또 꿈을 꿨소. 여우가 대답했습니다. 사람의 말로. 도련님, 힘드시겠습니다. 여우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사람의 말을. 옥부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능력이 점점 강해지고 있소. 석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는 하루에도 몇 번씩 꿈을 꾸는구려. 잠을 자도 피곤하고. 그것은 도련님께서 선행을 많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너무 힘이 드오. 이러다 제가 먼저 쓰러질 것 같소. 여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도련님. 곧 큰일이 닥칠 것입니다. 큰일? 예, 제가 느낍니다. 머지않아 많은 사람의 목숨이 걸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도련님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한 때가 올 것입니다. 석보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소. 옥부는 나무 뒤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들었습니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게 현실이란 말인가? 여우가 말을 하고 남편이 미래를 보고 그때였습니다. 여우의 귀가 번쩍 움직였습니다. 누구냐? 여우가 갑자기 고개를 돌렸습니다. 붉은 눈이 번쩍였습니다. 옥부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누가 엿듣고 있습니다, 도련님. 석보가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동굴 밖에 사람 냄새가 납니다. 옥부는 도망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려 있었습니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누구냐? 나와라. 석보가 동굴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무 뒤에 숨어 있는 옥분을 발견했습니다. 옥분? 석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옥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방님, 언제부터 보고 있었소? 저는 옥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여우가 천천히 동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커다란 몸집, 붉은 털, 그리고 사람처럼 빛나는 눈. 옥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아! 진정하시오. 진정하시오. 석보가 옥분을 붙잡았습니다. 옥분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게 뭐예요? 여우가 말을. 할멈은 나를 도와주는 분이요. 도와준다고요? 여우가요? 옥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눈앞의 광경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여우는 조용히 옥분에게 다가왔습니다. 옥분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인. 여우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해를 끼칠 생각이 없습니다. 정말로 말을 하는구나. 옥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서 있을 힘이 없었습니다. 한참 후, 옥분은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석보가 옥분을 부축해 동굴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동굴 안에는 작은 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여우는 불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옥분은 여전히 떨리는 손으로 석보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여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옥분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들을게요. 여우는 천천히 차분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1000년을 산 여우입니다. 이 산에서 오래도록 살아왔지요. 세월이 흐르며 조금씩 영력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옥분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10년 전 저는 죽을 뻔했습니다. 죽을 뻔했다고요? 예. 사냥꾼의 덫에 걸렸습니다. 여우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쇠로 된 덫이었습니다. 다리가 물렸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저는 꼼짝없이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도련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절 발견하셨습니다. 옥분은 석보를 바라보았습니다. 석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소. 여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도련님은 사냥꾼도 아니셨습니다. 덫을 다룰 줄도 모르셨습니다. 하지만 손을 다치시면서까지 덫을 풀어주셨습니다. 옥분은 석보의 손을 보았습니다. 손가락에 흉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처에 약을 발라주시고 저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셨습니다. 물까지 떠다 주셨습니다. 사흘 밤낮을 간호해 주셨습니다. 옥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요. 석보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여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우를 해로운 짐승으로만 봅니다. 죽이려고만 하지요. 심지어 사냥꾼들은 여우 가죽을 벗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도련님은 달랐습니다. 저를 하나의 생명으로 대해주셨습니다. 옥분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혜를 갚고 싶었습니다. 1000년을 살며 쌓은 영력으로 도련님께 선물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게 미래를 보는 능력인가요? 예. 꿈을 통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보는 능력. 그것을 도련님께 드렸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옥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능력이 서방님을 너무 괴롭히잖아요. 여우의 눈빛이 슬퍼졌습니다. 그것이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여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능력을 쓸 때마다 도련님의 정기가 소모됩니다. 미래를 보는 것은 하늘의 이치를 거스르는 일이기에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대가, 예. 그래서 도련님은 잠을 많이 주무셔야 합니다. 잠을 자야만 소모된 정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옥부는 이제야 모든 것이 완전히 이해되었습니다. 그래서 첫날 밤에도 석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아주 큰 꿈을 꾸었소. 마을에 닥칠 여러 재앙을, 동쪽 창고의 물, 서쪽 우물, 돼지 역병, 모든 것을. 그래서 너무 기진맥진해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소. 옥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저는 서방님을 오해했어요. 미안해요. 아니요. 내가 미안하오. 석보가 옥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을 힘들게 했소. 하지만 말해봤자 누가 믿겠소? 여우가 능력을 줬다니. 여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인,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이 능력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석보와 옥분이 동시에 여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착한 일에만 써야 합니다. 여우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절대 욕심을 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 능력으로 재물을 탐하거나 권력을 얻으려 하거나 남을 해치려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요? 능력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도련님의 목숨까지 위험해집니다. 옥부는 숨을 삼켰습니다. 영력은 순수한 마음에서만 작동합니다. 욕심이 끼어들면 영력이 거꾸로 돌아 도련님을 해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석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소. 나는 오직 사람을 돕는 데만 이 능력을 쓰겠소. 절대 욕심을 내지 않겠소. 여우는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도련님. 옥분이 여우에게 다가가 절을 했습니다. 할머님, 제 남편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부인. 여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인께서 놀라신 건 당연합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도련님을 잘 보살펴 주십시오. 그럴게요. 이제부터는 제가 서방님 곁에서 함께 할게요. 여우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부인, 한 가지 더. 예. 곧 큰일이 닥칠 것입니다. 그때 도련님의 능력이 절실히 필요할 것입니다. 부디 도련님을 믿고 따라 주십시오. 무슨 일인데요? 아직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산의 기운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땅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곧 아주 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옥부는 불안해졌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방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날 밤 옥분과 석보는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옥분은 석보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이제 알았어요. 왜 잠을 주무시는지, 왜 힘들어 하시는지. 미안하오. 아니에요. 제가 미안해요. 이해하지 못해서. 옥부는 석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옆에 있을게요.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고맙소. 석보는 처음으로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밤 석보는 옥분의 손을 잡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옥분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이구나. 자신의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사람들을 돕고 있어. 닷새가 지났습니다. 그날 밤 석보는 심한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안 돼, 안 돼. 산이 몸을 심하게 뒤척였습니다.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산이 무너진다. 마을이 옥분이 급히 깨웠습니다. 서방님, 무슨 꿈이에요? 석보는 눈을 번쩍 뜨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였습니다. 큰일이요. 큰일이. 말씀하세요. 무슨 꿈이었어요? 산사태. 석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뒷산에서 엄청난 산사태가 일어날 것이요. 마을 전체가, 집들이, 사람들이, 옥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언제요? 언제 일어나요? 이틀, 아니 사흘 안에. 정확히는 모르겠소. 하지만 빨리 피해야 하오. 석보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장인어른께 알려야 하오. 당장? 한밤중이었지만 석보는 김판서를 찾아갔습니다. 장인어른, 큰일입니다. 김판서가 잠에서 깨어 놀라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이 밤중에? 마을을 비워야 합니다. 당장? 석보의 절박한 목소리에 김판서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왜 그러는가? 무슨 일이냐? 뒷산이 무너집니다. 엄청난 산사태가 일어날 것입니다. 마을 전체가 위험합니다. 김판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금까지 석보의 예언은 모두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너무 큰일이었습니다. 마을 전체를 비운다는 것은 엄청난 결정이었습니다. 정말이냐? 확실한 것이냐? 예. 꿈에서 똑똑히 봤습니다. 산이 무너지고 집들이 쓸려 내려가고 사람들이 석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판서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만약 틀렸다면 엄청난 혼란만 일으킬 것입니다. 사람들의 신뢰도 잃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맞는다면 수백 명의 목숨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김판서는 석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진심이 보였습니다.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알겠다. 김판서는 결심했습니다. 당장 마을 사람들을 모으겠다. 다음 날 새벽, 김판서는 마을 어른들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여러분, 큰 재앙이 닥칠 것입니다. 뒷산에서 산사태가 일어날 것이라 합니다. 모두 짐을 싸서 산 아래로 피신하십시오. 사람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대감,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날씨도 좋고 산도 멀쩡한데 무슨 산사태?
우리 선조 대대로 이 마을에 살았지만 산사태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김판서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사위가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그 사람의 말이 틀린 적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석보의 예언은 이미 마을에서 유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맞았습니다. 그래도 마을 전체를 버리고 떠나란 말씀입니까? 겨우 꿈 하나 때문에? 만약 틀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판서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목숨이 중요합니까? 집이 중요합니까? 혹시라도 산사태가 일어나면 우리 모두 죽습니다. 하지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만약 틀렸다면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맞는다면 여러분의 목숨을 구하는 것입니다. 김판서의 절박한 호소에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대감을 믿겠습니다. 마을은 부산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급히 짐을 쌌습니다. 중요한 물건들, 곡식, 옷가지들. 이틀 동안 마을 전체가 정신없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마을 사람들은 모두 산 아래 넓은 터로 피신했습니다. 임시 천막을 치고 불안한 마음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정말 산사태가 일어날까? 글쎄, 아직 아무 일도 없는데 혹시 우릴 속인 거 아냐? 쉿, 조용히 해. 도령님 말씀인데. 그래도 이틀이나 지났는데 아무 일도 없잖아.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석보는 불안한 표정으로 뒷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제발 내 꿈이 틀렸으면. 하지만 그날 밤 하늘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먹구름이 빠르게 몰려왔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비가 온다.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천둥이 쳤고 번개가 하늘을 갈랐습니다. 사람들은 천막 안으로 급히 피했습니다. 비는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그리고 한밤중 콰르르르릉 엄청난 소리와 함께 땅이 흔들렸습니다. 사람들은 천막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저기 누군가가 뒷산을 가리켰습니다. 뒷산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양의 흙과 돌이 마을을 향해 쏟아져 내렸습니다. 천둥 소리보다 더 큰 굉음이 울렸습니다. 으아!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산이 무너지는 광경. 그것은 마치 세상의 종말 같았습니다. 마을의 집들이 순식간에 쓸려 내려갔습니다. 지붕이 부서지고 벽이 무너졌습니다. 논밭이 흙에 묻혔고 나무들이 뿌리째 뽑혔습니다. 저기 우리 집이 모든 게 사라졌어. 사람들은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우리 살았다. 만약 마을에 있었다면 모두 죽었을 거야. 한 노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석보를 향해 절을 했습니다. 도련님, 저희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
그 말에 1명, 2명,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인이십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들이 모두 살았습니다. 목숨의 은인이십니다. 석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김판서가 사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네. 정말 잘했어. 모두를 살렸어. 옥부는 남편을 꼭 껴안았습니다. 서방님, 고생하셨어요. 정말 고생하셨어요. 사람들의 눈물과 감사가 빗속에서 이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석보는 더 이상 잠꾸러기 사위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잠자는 현인이라 불렀습니다. 잠속에서 미래를 보고 수백 명의 목숨을 구한 성인이라고. 마을은 다시 지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더 안전한 곳에, 산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석보의 말을 믿으며 살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 옥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방님, 이제 진짜 부부예요. 석보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요. 참 오래 걸렸소. 괜찮아요. 이제부터는 제가 서방님 곁에서 함께 할게요. 힘들 때도, 피곤할 때도, 꿈을 꿀 때도. 고맙소. 정말 고맙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의 방에는 더 이상 콧소리만 울리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끌어안고 따뜻한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멀리 산속 동굴에서 붉은 여우 한 마리가 달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도련님, 부디 행복하십시오. 그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여우는 천천히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은 마치 안개처럼 흩어져 이내 달빛에 녹아 사라졌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잊지 않았습니다. 첫날 밤에 잠만 자던 신랑. 하지만 그는 수백 명의 목숨을 구한 영웅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도깨비 공방이었습니다. 많은 분들께 위로와 감동을 드리고 싶어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좋아요 누르고 구독하면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